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대구의 7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신청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학 정책국을 신설해서 각 대학의 협력관 제도를 폐지하고 글로컬 대학 육성과 도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리는 건 결국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경북도는 다가오는 인구 위기에 이민청 유치 등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고요. 대구 남구에서는 인구정책국을 신설해서 생활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남구의 인구정책국 신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구 감소 문제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서가 신설됐다고요? 네, 대구 남구 이야기입니다.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구정책특별계획 이름은 무지개 프로젝트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활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주인구 20만, 체류인구 3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제 남구가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대구에서는 서구, 남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남구 인구는 꾸준히 줄어서 지난해 1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이 전년 대비 1.6%나 줄었고 또 16만 명대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14.9% 감소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이름이 왜 무지개 프로젝트인가요? 네, 이 남구에 살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까지 7가지 케어를 책임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국을 신설하는 건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하는데요. 요 인구정책국에는 인구총괄과 경제 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4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정책국의 무지개 프로젝트 7가지 이제 뭐 지원을 한다, 케어를 책임진다 이런 의미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나요? 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겠다. 네.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등등의 7개 분야 21개 과제를 들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해 볼 텐데요. 우선 그동안 남구에서 추진해온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2026년까지 8,0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미분양 조기 해소와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 원 한도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또 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연 30억 한도 내에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좀 고품질 주거 공간으로 변모시켜서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구 내에 4개 대학이 있는 만큼 이 협력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21개 과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구상 단계인 거죠? 추진은 하지 않고 네.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아직은 좀 큰 개요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하게 될지는 올해 7월에 인구정책국이 신설되고 나서야 좀 나올 것 같은 전망입니다. 예산 사용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이제 세우고 있는 건데 지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남구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다만 아직은 방향만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남구의회에서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이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홍보를 해놓은 만큼 대구시나 남구 구민들 또 기자들이 더 바짝 지켜보게 될 텐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진행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 정책으로 꼽는 게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거든요. 네. 이게 한 자녀 가구에 주택 대출 이자를 월 25만 원까지, 두 자녀 이상부터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자를요? 네네. 연간 100억 원씩 10년 동안 최대 1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4년간 대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큰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구청이 좀 기초적인 수요 선행조사를 하지 않고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계명대 대면 캠퍼스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취업이나 창업 공간으로 만들거나 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도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네. 예산을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걸까요? 네, 적지 않는 예산이 사용이 되죠. 남구가 여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000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500억 원을 더해서 1,500억 원을 10년 동안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번 프로젝트로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집행하는데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대구시에서는 남구, 서구, 군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구 감소,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금인데요. 오는 2031년까지 전국에 매년 1조 원 규모 예산이 등급에 따라서 각 지역으로 분배가 되는 예산입니다. 네. 남구는 2022년에서 20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34억 원 정도 받았는데 집행액이 2.8% 수준에 그치거든요. 그동안 어디에 예산을 좀 분배해왔나 살펴보니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에 70억 원, 생태 쉼터 조성에 37억 원,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14억 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 모노레일 건설이 여러 이유로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건설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네, 모노레일 건설에 사용될 예산에 더해서 네. 그동안 앞으로 이제 받게 될 지방소멸 대응기금들도 요 인구 감소 정책에 좀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여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지자체가 일종의 비상금으로 두는 기금인데 네. 회계나 이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 같은 걸 통합해 놓은 걸 말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를 줄였거든요. 대신에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같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좀 활용해서 지역사업들에 보전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걸 예산을 빨리 쓰는 만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서 지자체마다 급히 요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은 기금들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남구청의 담당 부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요. 결국 인구가 증가해야 세수가 늘고 또 지역에 사람이 머물러야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 인구 반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겠다는 게 이번 남구의 프로젝트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또 특히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만큼 이제는 모았던 돈을 써서 좀 선순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는 딱 적재 시기인 만큼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구 남구에서 인구 정책국을 신설해서 이제 그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아직 큰 안만 나와 있는 상태라 여러 의견들을 좀 같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인구 유출이 남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고민이기도 한 만큼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론 이번 취재를 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용처들도 꼼꼼하게 좀 보게 됐는데 인구 소멸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구청장 공약이기도 한 모노레일에 좀 가장 큰 예산이 배정돼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도 좀 필수적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좀 잘 살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축구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축구 A매치 주간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대표팀 결과가 좋습니다. 네, 이제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 이제 태국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재영 수석 코치가 이끈 23세 이하 대표팀은 2024 서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4강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 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호주와 2대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4대 3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주 선전하고 우승 소식, 뭐 승리 소식만 전해왔는데, 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겸직은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후임 감독 자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잠시 동안이지만 이제 겸직을 하게 된다는 보도 후에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차기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5월 초까지 차기 감독을 인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황선홍 감독도 실제로 후보군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더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축구협회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겸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저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이를 일축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가 끝난 후에 대표팀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다. 당장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귀국해서 나는 이제 스태프와 회의를 하고 최종 명단을 결정해야 된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아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팀을 맡으면 이제 대표팀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 오실 감독님과 선수들이 계속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으면서 완곡하게 대표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네. 미래는. 누가 대표팀 감독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 프로 구단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개막한 프로 야구 삼성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삼성은 지난 주말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개막 2연전을 모두 쓸어담는 등 이제 어제 끝난 LG 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까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삼성은 이제 KT 위즈전 2연승을 내달리면서 2009년 이제 대구에서 열린 LG전 이후 무려 15년 만에 개막 2연승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무려를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 LG전에서는 이제 연장 12회 끝에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올 시즌 KBO 리그 최초의 무승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개막 2연승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정말 무려 15년 만에 개막 2연승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시즌 개막에 앞서서 외국인 선수들이 좀 우려를 샀잖아요. 그렇죠. 활약상은 어땠습니까? 네, 삼성은 이제 외국인 원투펀치를 이제 코너 시볼드와 데니 레스로 교체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주말 KT전에 출전해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중 2차전에 등판했던 레스는 승리 투수가 되면서 올 시즌 삼성의 첫 선발승을 올린 투수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 역시 이제 아직은 호쾌한 장타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득점권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타점을 올려주는 등 이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을 경신했어요. 네, 이제 강민호는 어제 잠실 LG전에 5번 타자 포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강민호의 프로 통산 2238번째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강민호는 이제 종전 박용택 해설위원이 보유하고 있던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인 2237경기를 넘어서 KBO 리그 최다 경기 출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강민호 선수가 출전할 때마다 이제 KBO 리그 기록이 새로 쓰여지게 되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선수의 부상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제 류지혁 선수가 27일 LG전에서 이제 도루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검진 결과 이제 왼쪽 어깨 관절낭 손상과 타박에 의한 염증 증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구단에 따르면 이제 류지혁 선수는 회복과 재활까지 최소 4주 정도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류지혁 선수는 이제 부상 전까지 개막 후 이제 삼성이 치른 모든 경기에 이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훌륭한 이루 수비는 물론 이제 4할대 타율로 공수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는데요. 네. 류지혁 선수의 공백을 이제 삼성이 어떻게 대체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부터 삼성 홈 경기 치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제 오늘부터 SSG 랜더스를 상대로 이제 대구에서 홈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좀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축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가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네요. 네, 이제 프로축구 대구FC는 이틀 뒤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광주에서 광주FC를 상대로 K리그 1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치르고 약 2주 만에 치르는 경기인데요. 대구가 이제 네 번째 경기 만에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주중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4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제 춘천 송암구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 1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 원정 2연전을 치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대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공격진의 분발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구는 3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습니다. 또 특히 이 두 골 모두 이제 미드필더와 수비진에서 나오며 공격진은 아직 무득점 중입니다. 네, 세징야, 에드가, 바셀루스, 고재현은 지난 시즌 모두 경쟁력을 증명한 바 있는데요. 어서 무득점 행진을 끊고 득점이 나와야 이제 팀의 첫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면서요? 네, 이제 어제 국군체육부대가 이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대구의 주전 수비수 김강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김강산은 이제 4월 28일 이제 상주 상무에 김천 상무에 입대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이제 중앙 수비 자원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대구의 주전급 수비 자원은 이제 김진혁, 고명석 딱 둘만 남게 됐는데요. 4순위 그 수비수였던 3년차 이제 이원우는 이제 프로 통산 6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조금 아직 경쟁력을 이제 입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에서 대구는 미드필더 요회이 선수를 이제 수비수로 활용하거나 이제 B팀에서 콜업하는 방안이 있는데 양쪽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가 좀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계단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 내용은 무엇인지 또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사건이 많던데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형법 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거 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네. 주거는 보통 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도 포함되기 때문에 호텔 객실이라든가 열차 침대실, 사무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거에 해당하는 이상 자물쇠로 잠기지 않았거나 또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 성립이 되고요. 네. 또 쉽게 말하면 거주자나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은 열려있는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계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그 대법원 판결 나온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피고인 A 씨는 2021년 6월 12일 밤에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집안에 있는 B 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서 공용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해 7월 20일 밤에는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았고요. 그 이틀 뒤에는 피해자 집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했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선 1심 재판부는 유죄, 2심은 무죄,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제 유죄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 공동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었다면서 공동 현관과 연결된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작동되지 않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동 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집주인 허락 없이 다세대 주택의 공동 현관을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 자택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용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 주거 평온이 깨졌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뭐 불안감을 느낀 게 이제 유죄의 어떤 원인이 될 수 네, 있는 그게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특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 공동 계단, 현관문 앞부분은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 사생활이나 주거 평온의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CCTV 작동 중이라고 써붙여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 참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항소심과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CCTV 작동 중 또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이런 문구는 이 사건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아도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라든지 이런 문구 자체가 네. 외부인의 그 출입을 통제하는 거라는 의미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피고인이 당시에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또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야관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또 출입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유죄다. 예. CCTV 작동 중이나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는 문구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유의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호텔 투숙객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들어간 호텔 직원이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이제 뭐 되는 건가요? 네, 최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이었죠. 새벽 5시 10분쯤 여성 투숙객 A씨가 머물고 있던 호텔방에 직원인 B씨가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A씨가 호텔 로비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내 방에 침입했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상대방이 그게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B씨는 당시 해당 방이 체크아웃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 객실키가 반납되지 않아서 확인차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도 주거 침입의 대상은 되거든요. 다만 주거 침입에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주거 침입을 했다. 이런 죄는 없다 보니까 B씨가 정말 실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주거 침입 고의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B씨를 입건을 하고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다세대 주택 공용 계단이나 복도의 경우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허가 주택이나 임차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까 호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 관계를 묻지 않고요. 예. 또 적법한지 뭐 이런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임차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임대차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임의로 들어가서 물건을 치워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임대인 분들의 고민거리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또 여기에서 물건까지 허락 없이 치우시면 재물 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또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나요? 네, 2022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판결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법대에서 공부할 때는 초원 복집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일반 음식점에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에 대법원은 기존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유죄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제는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점 주인이나 관리인이 대화 녹음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온 것이라면 당연히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었는데요. 2022년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예.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내로남불 오늘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